선생님들도 학교 가고 싶지 않은 날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날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개학하는 날인 날에는. 예, 덴마크 이야기로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덴마크는 이제 교실 안이 마치 이제 덴마크라는 이제 나라의 축소판과 같다. 그 사회 자체가 이제 빈부격차가 없고 직업에 이제 귀천이 없으니 입시가 이제 입신이 되는 이제 한국과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능력이나 열정이 덴마크 선생님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면 괴리, 교실과 선생님들 이 괴리, 책을 읽으니까 마음이 더 답답한데 과연 이제 한국은 어디서부터 이제 고쳐 나가야 할까요? 그 첫 단추는 뭐가 될까요? 라고 이제 2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아까 첫 번째 힘이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에 있었죠. 저는 이것을 우리 사회 곳곳에 적용해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덴마크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그 최상위 가고 싶은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아, 교사가? 중간, 네. 중간. 선생님들은 중간. 그 다음에 선생님 되기 위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돼. 네. 근데 왜 그 학교가, 그 교실이 웰빙의 공동체가 되어 있을까? 왜 그 교실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막 최상위 그룹이 지금 선생님 되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중간이고 경쟁률도 없는데 왜 이게 유지되고 있을까? 왜 유지되냐면 네. 선생님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요. 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네. 선생님이 안정된 직장이니까, 그럴 때 그럴싸한 직장이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선생님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중간이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작동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열정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뭐 물론 지금의 이제 교사들을 뽑는 방식도 이제 뭐 있지만 차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왜 희망이 있냐면, 제가 이 책을 쓰는 이유도 그래요. 이게 덴마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 특히 혁신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더 나은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가보십시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그러면 혁신은 이제 그렇죠. 한국에서도 지금 덴마크처럼 시작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의 독후감을 받아봤는데, 제일 기분이 좋을 때 독후감이 뭐냐면, 이 책을 읽었더니 내 중학교 때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진짜 그 선생님은 이제 보니 삶을 위한 수업을 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어떤 세계사 선생님을 언급해놨는데, 이 세계사 선생님은 오늘 이 책에서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권력 분점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미 알고 있던, 이미 한참 예전에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그래서 이 세계사 선생님은 진짜 기억에 남는데, 이 세계사 선생님은 강의를 한 적이 없대. 한 학기 동안 모든 아이들에게 조를 짜가지고 1시간에 2명의 아이가 등장해가지고 2명의 아이가 이 전지를 붙여놓고 자기가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이 돼서 하니까 애들도 막 편히 질문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분점해서. 그럼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 이 삶을 위한 수업에 등장한 선생님은 똑같아. 뒷짐지고 이렇게 보다가 적절할 때 개입을 하고, 적절할 때 응원해주고 붙잡아주고 같이 하게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써놨더라고, 마지막에. 근데 그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혁신교육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게 다 과정이 이미 있었고, 네. 사실 예전에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도 사실 이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 뭐 홍보라든지, 네. 요즘 또 SNS 발달했으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겹쳐지기 시작하면 네. 이미 사실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또 거예요. 하나 기억나는 게 있네요. 네. 독후감에 이렇게 써놨어요. 선생님이, 이분은 선생님 썼는데, 교사가요?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거 우리 옆반 선생 얘기네 이 생각이 들었다.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안에 곳곳에서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다. 우리 허준석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아는 이제 선생님들 막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선생님들이 점점점 이렇게 많이 다른 분들한테 용기를 줘서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교실에서 이렇게 신념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덴마크 이야기 좀 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덴마크 입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덴마크 입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입시가 있고 경쟁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질문 주셨어요. 네, 일제고사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막 수능 이런 건 없고요. 예, 각 학교별로 이제 고3 때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의 성적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처럼 엄청난 대학 입학 경쟁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7, 80%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3,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낮네요. 네, 낮아요. 왜 낮을까요? 왜 낮냐면 다른 길로 가도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쉬었다 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가 사회에 적용되면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군데로 몰리지 않으니까. 아, 진짜 그렇게 쏠림에게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 되는 것도 네.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것도 시험이 없더라고. 시험이 그냥 학교별로 뽑는 거예요. 일제 시험이었어. 우리처럼 면접 보고 막 이런다고 임용고사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없고 네. 심지어 놀랬어요. 공무원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괜찮다 하는 이 문화가 대학에 써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장되는 게 뭐냐면 굳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안 가도 괜찮은 문화. 그러니까 1년 쉬었다, 2년 쉬었다, 심지어는 5년 쉬었다가 5년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대학으로 오는 문화. 이런 것들도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다양성이,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오기 전에 또 사전 또 좀 숙제를 좀 했었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를 내보니까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이 평균 대략 한 25세 정도로 수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거의 19살, 20살에 반해서 25살이 되는 게 뭐 어떤 의미를 지니냐 제가 한번 다시 봤더니 25살이 됐다는 건 뭔가 활동을 하다가 정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찾은 거예요. 그걸 찾은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훨씬 더 이제 공부가 잘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이 좀 났고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요거 사전 질문 3번인데 요거 하면서 이제 마무리 이제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이제 개개인에게 관심을 두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자신감과 이제 자부심을 느끼게 하려면 교사 한 명당 이제 학생 수도 중요할 것 같다. 덴마크가 조금 더 이제 뭐 학생 수에 있어서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어떤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제 한국에 있어서 교사하고 학생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혹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꿈틀리 인생학교, 이 꿈틀리 인생학교는 중3 졸업하거나 고1 하는 아이들이 오는데 3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러면 진짜 애들이 행복해지나 보기 위해서 국어 선생님을 자청했어요. 근데 30명 앉혀놓고 국어 선생님 할 때는 부담되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사이즈는 한 15명 전후.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저출산 때문에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당장은 지역마다 이게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데는 지금 막 30명 이상인 데도 있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 말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숫자를 줄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잡무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 잡무가. 그다음에 자율권이 덜하다는 거. 이 잡무를 좀 덜어주고 자율권은 또 더 올려주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학생 숫자가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덴마크 선생님들한테, 이 10명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애들한테 관심을 갖고 정성을 쏟고 인간 대접을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피곤하지 않겠냐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냐고. 네. 그랬더니 그 중에 답이 참 의미 있는 답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대해주면 선생님도 편합니다. 아, 오히려. 네. 이게 윈윈입니다. 아이들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 내가 춤을 잘 추니까 댄스부에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춤을 못 춰도 나를 댄스부로 오라고 하네, 이 마음을 느끼면은 애들이 훅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이 막 억지로 이끌어가려고, 야 우리 댄스부 구성해야 돼, 5명 댄스해. 근데 참여자가 없으면 선생님 진짜 난감하잖아요. 근데 손을 들어. 왜 손을 들어요? 저 선생님은 내가 댄스를 잘하나 못한 나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손 들죠.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참여해서 같이 하면 선생님도 덜 힘드는 거야. 선생님들이 왜 힘들어요? 왜 목이 가요? 50분 내내 얘기하니까 목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애들이 얘기하고 애들이 주도하고 애들이 반짝반짝을 하면 선생님도 그 과정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늘 진이 빠져요. 왜?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 교실에서 이 50분 동안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뭘 배울까 생각하면 덜 지치죠.
확실히 아이들한테 토론을 시키거나 했을 때 이게 매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제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어요. 전공 서적에서 배운 것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거 이제 그걸 이제 덴마크에서는 이게 그렇죠. 매일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문화가 되면 네. 선생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수해도 선생님이 아직 몰라도 네. 막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나 그거 잘 몰랐어 네. 다음 시간에 내가 더 알아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도 신이 아닌데.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강의하실 때 네. 제 뒤에서 좀 살짝 웃었는데 선생님들도 학교 가고 싶지 않은 날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날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개학하는 날 이런 날에는 그래요? 저희가 채워주는 입장이니까 엄청 긴장되고 부담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채워서 돌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만 듣고 네. 있어도 너무 좀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 어떤 때는 9년 내내 같은 담임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거. 놀랐잖아요. 네. 아 힘들겠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선생님이 독재를 안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이 독재하면은 잘못 선생 걸리면 9년 내내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 저 먼저 들었어요. 근데 권력이 학생들이 나눠가지고 있으면 학생들끼리 나이가 성장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새로운 관계를 막 형성하고 새로운 놀이를 하고 그러면 선생님 누구냐와 상관없이 9년간 함께 갈 수도 있죠. 아, 제가 책 보고 되게 충격받았지 쯤 그거였거든요. 9년이면 와 서로 이게 뭔가 좀 잘 만났으면 9년 어떻게 가나 싶었는데 권력의 분산에 의해서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였네요. 오늘 이제 시흥 혁신교육 컨퍼런스 기조 강연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제 여기서 일단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열강해 주시고 끝에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또 답변을 해주신 우리 오연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